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부처님 경전 강독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셨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7월 3일 수요일 미란타왕 문경 4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란타왕 문경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방학을 하고요. 방학을 하고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큰 스님이 쓰신 책을 또 가을에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중 지나고 가을이 되면 새 교재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란다왕 문경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다왕 문경 해남사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오늘 43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267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사상과의 대비, 인도인과 그리스인과의 대화. 사실은 미란타 왕의 물음이라는 이름에서도 미란타 왕 문경, 미란타 왕이 물어본 경 이런 뜻이죠. 드러나듯 인도인의 의견을 그리스인이 묻고 듣는 대화는 이것으로 끝이 났다. 이런 인도와 그리스의 교섭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인도에서는 그리스인을 산스크리트어로 야바나,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빨리어로는 요나 또는 요나카라 불렀거니와 이런 말이 일반화된 것은 알렉산더 대왕 때인 것 같다. 기원전 4세기 모리아 왕조 시대인 찬드라구타 시대에 이 궁정에 그리스 사절로서 주재하고 있던 메가스테네스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인도지라는 저서를 낸 일이 있었다. 정갈부사님 반갑습니다. 이 책은 현재 스트라폰의 저서 같은 데에 그 단편이 인용되고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서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에 침입한 것은 기원전 327년의 일이었다. 수장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인도와 그리스의 직접적인 교섭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소위 박트리아 왕조는 그리스인인 디오도토스가 창건하였고 메난드로스 왕은 4대째 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메난드로스 왕은 사가라라는 도시를 수도로 동쪽은 겐지스강 유역 일대, 남쪽으로는 마라바 지방,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 북쪽으로는 캐시미르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에 군림해 있었던 것이다. 미란다 왕의 물음에는 미란다 왕 문경에는 그의 수도 사가라의 번창한 모습이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도 나타나 있다. 그리스가 인도에 끼친 영향으로는 간다라 양식이라는 미술상의 수법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많은
불교 예수품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감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그리스의 낱말이 산스크리트어에 혼입되기도 했고 인도 천문학에 그리스의 영향이 있었다는 등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근대 연구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또 헬레니즘의 세계에 인도 사상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도 많이 연구되고 있거니와 문화, 사상의 교류는 전문가의 저서에 일임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본서와 관계되는 사상의 단편만을 이것저것 들어보기로 할까 한다. 인도와 그리스의 비교는 반드시 온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하기 어렵다. 그리스에서 철학이 대성했을 즈음에도 인도에도 책에 있는 철학이 생겨나 있었다. 그리고 양자 사이에는 유사한 성격도 없지 않았던 것이니 이것을 추구한다 해도 두 민족이 인도 아리아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아주 같을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언어, 사상이 같은 민족에서 파생한 만큼 공통되는 것을 지니고 있었을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기후, 풍토, 풍속의 차이는 이질적인 요소를 처음부터 각기 지니게 만들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당시의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이 서로 동서양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비교된다 해도 결코 근거 없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 것이겠다. 현대 일본인,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서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화가 결여되어 있다.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사심 없이 이론만을 추구하는 대화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의 횡행으로 진리가 파괴되고 도덕이 교란되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직접 가두에 서서 상대에게 질문을 퍼부음으로써 그 모순을 지적하여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게 하려 하였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문답법, 다이얼릭티케라고 불렀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화는 그리스에서뿐 아니라 널리 고대 지식인 사이에서 애용된 방법이었다. 시험삼아 불교 경전을 들추어 본다면 그 태반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 공자가 제자를 교육하는데 사용한 방법도 이 형식이었다. 이런 대화의 공통된 성격은 그것이 열변도 웅변도 아닌 순탄한 말투라는 점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한 경지에서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화는 상대가 말하는 점이 무엇이며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떤 점인지를 알 수 있는 만큼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메란드로스 왕과 나가세나가 주고받은 말에서도 그 대화하는 정신을 먼저 배워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리스와 인도 사이에 있는 사상적 문제란 어떤 것이었던가? 첫째, 영혼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영혼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믿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플라톤 같은 이도 이 입장에 서 있다. 또 피타고라스의 제자인 알크마이오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불교에서는 무영혼설을 명확히 주장했다. 이것은 양자의 극단적인 대립의 하나로 손꼽힐만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지금껏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 차라리 인류 공통의 관심사라고 하는 편이 온당할지도 모른다. 당시의 인도인이라 해서 그 실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스인이라고 해서 다 영혼의 존재를 믿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표적인 사상가가 각기 반대되는 주장을 강조했다는 것은 두 사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인간 이외의 동물까지를 인간과 같은 생물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때로는 이것이 동물을 넘어 식물에까지 미치는 일도 있다. 불교에서도 이런 생각은 기본적인 것이어서 사트와 여거인 유정이니 중생이니 하는 말은 모두 살아있는 것, 즉 생명체를 뜻했던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두 사람의 문답에서도 이 점이 미묘한 차이를 가져왔다. 인도적 입장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모든 생물의 본질이나 윤회가 테마를 이룬 데 대해 그리스적 사유에서는 인간 자체만이 테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인도적 사유에서는 의식이나 언행이 업을 형성한다는 생각이 뚜렷했던 터이지만 그리스인은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인 중에서도 이것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터이니까 또 인도 고유의 윤회 사상도 그리스인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스에서도 피타고라스 일파가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하거니와 그것은 철학적으로 정리도 안 되었고 더구나 일반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더구나 불교에서는 무아 사상에 입각하여 이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리스인의 눈에는 수수께끼처럼 비쳤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인간의 평등에 관한 주장도 양자의 공통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리스나 인도나 사회 계급의 차별은 있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했을 뿐 아니라 불교 교단 내부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갔다. 이에 비해 그리스인은 노예 계급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노예를 혹사함으로써 귀족들의 생활을 유지해 갔다. 물론 모처럼 이 부처님 불교의 주장도 그것이 일반 사회를 개혁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오늘의 인도에도 오히려 계급 제도가 여전히 암적인 존재로서 남아 있음을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가득한 옛날에 이미 인류 평등을 부르짖고 이것을 실천해간 그 예지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하리라. 시간론에서도 양자의 차이는 드러난다. 불교에서는 시간도 실체로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존재함으로써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내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기에 따라 시간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따라서 미혹을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를 때 시간도 초월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리스 사상에서는 시간을 그것대로 긍정했던 것이므로 불교의 시간론은 주체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인간이 사후에 무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이상으로 하는 불교의 사고방식 또한 그리스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터이다.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존재해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이 되는 상태, 열반. 이것이 이상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음이 틀림없다. 또 훌륭한 사람을 두고 숭배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할 뿐 아니라 최고 신보다도 위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클레멘스는 인도인들이 마치 신을 위하는 것처럼 부처님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솔직히 표시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신 이상으로 숭배된 것도 사실이다. 메난드로스 왕은 부처님에게 무슨 초인간적인 신성이 있었느냐 하고 묻고 있지만 인도인에게는 부처님의 무한성, 절대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겠을 것이다. 인도에서는 세속적인 생활을 버리고 자기 해탈을 위해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조였다. 물론 반대 의견을 주장한 사람도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거의 모든 사람에 의해 출가는 지지되고 찬양된 것이 사실이었다. 이런 실천 형식은 그리스에도 있기는 있었다. 이를테면 피타고라스파라는 불리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그것에 가까운 점을 가지고 있었다. 피타고라스파는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생에 걸쳐 진리 탐구에 나섰던 것이었으나 이것이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그런 그리스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여 고행하는 모습은 충분히 경의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지식을 중시하는 태도는 인도나 그리스의 공통적인 특색이었다. 양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에서는 자연을 하나의 모형으로 하여 진리는 객관성,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유의 방향은 인간의 힘이 인간의 현실을 변혁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낳고 자연에 대한 관찰을 낳게 되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모태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인도의 지식은 주체적, 주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번뇌를 멸하여 궁극의 경지, 즉 열반에 도달하느냐 하는 점에 모든 사고력을 동원한 느낌이 있다.
그리하여 무아, 공 이런 사상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니 세계에서 자아를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는 것이다. 인도에서 가장 특색을 발휘한 것의 하나가 심리 분석이었다. 감각이나 감정의 원인을 추구하여 그것이 성립하는 근거를 해명하려 하였다. 이런 심리 분석은 치밀하기 짝이 없어서 좀처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무아 사상에 입각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 점이 그리스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자기의 자각에 관한 문제는 그리스에서만이 아니라 인도의 일반 사상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여겨왔다. 엠페도 클래스의 종교시 카타르모이에서 나, 에고라는 인칭 대명사가 쓰이고 있는 것에 주목한 다나카,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윤회 속에서 지속되는 것이 영혼이라고 보아 영혼의 불멸은 고대 그리스 종교의 근본 사상이며 나는 즉 이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런 생각은 그리스의 정통 사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며 윤회 사상도 일반화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헤라이클레토스가 자기 자신의 탐구를 표방하고 플라톤이 이데아의 관념을 주장했거니와 이런 것들은 객체적 표상인 경향이 짙다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도에서는 자기의 주체적 의의를 해명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우리가 공부한 미란다 왕 문경, 미란다 왕의 물음에서는 무아설을 배경으로 하여 항상 이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설해 간 점에 특색이 있다고 여겨진다.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뭐 끝입니다. 여기가 끝이고요. 뭐 뒤에는 브로그로 이 미란다 왕 문경에 대한 얘기가 잠깐 여기까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미란다 왕 문경, 미란다 왕의 물음이라는 원명으로는 미란다 방야 또는 미란다 반호라고 불리는 빨리어 경전이며 두 이름 중에 앞에 것이 원명인 듯하다. 이 책이 일본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10년대에 들어온 뒤의 일이며 그 뒤로부터는 미란다 왕 문경이라 불리어 오늘에 이르렀다. 빨리어 원전이 영역에서 일본어로 중역된 것이 1919년이다. 역자 야마까니는 이 경은 본 총서 예정에는 본래 들어있지 않았으나 도중 갑자기 이것을 끼워넣게 되었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이때 일부에 뜻있는 분들이 일반 독자에게 꼭 읽히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짐작이 간다. 사실 그 영향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 책에 주목하기는 했어도 일반 경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숙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 해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역된 경전 중에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 삼국지 직후의 일이죠. 그때쯤 번역이 됐답니다. 이때 낯선 비구경이라는 이름으로 끼어 있었던 것이지만 다른 경과는 달리 히라빈과 한 비구의 대화로 엮여져 있었기 때문에 경시된 경향이 있다. 부처님 말씀도 아니니까, 그죠? 근데 버마 불교에서는 경으로 쳐서 중시하고 있는데 비해 스리랑카나 태국에서는 삼장, 경율, 논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다뤄왔던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겠다. 자세한 말은 피하려 하나 직접 이 경전을 보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텍스트와 참고 문헌을 소개해뒀다.
이거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오늘 이분이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미란다 왕 문경 다 보시고 난 어떤 소회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인도인과 고대죠. 물론 뭐 지금으로부터 뭐 무려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오신 분이라면 이분들은 뭐 한 100년, 200년 정도 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기기도 전이죠. 이슬람교는 물론이고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인더스 강 유역까지 침공을 해왔거든요. 이 영향을 받아서 인도의 어떤 마우리아 왕조가 생겼고요. 아쇼카 대왕에. 근데 아쇼카 대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우리아 왕조가 약화되고 이 간다라 지방은 말하자면은 마가다 쪽과 거의 이제 다 쪼개져 버려 가지고 약하게 된 상태에서 이 박트리아 왕조, 이 그리스계의 그 뒤에 나오죠. 디오도토스 왕이 박트리아 왕조를 세웠고 이 박트리아 왕조가 서북 인도를 침공해서 메난도로스 왕, 지금 우리 이 책의 그 질문자로 등장하는 미란다 왕 시대에는 겐지스강, 동쪽으로 겐지스강, 남쪽으로는 마라바 지방, 그리고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산맥, 북쪽으로는 캐스미르. 뭐 지금의 인도 대륙 서북 델리, 뉴델리부터 중부 인도부터 시작해서 뉴델리 부근하고 북쪽으로는 캐시미르 이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티벳하고 그 경계선까지죠. 거기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마라바 지방, 그다음 서쪽으로는 힌두쿠시, 이러면 대충 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박트리아 왕국이라는 그런 왕조가 그 그리스계 왕조죠. 들어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요때 일어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또 간다라 양식이라는 미술상의 어떤 수법이 기법이랄까요? 이게 아주 유명한데요. 이게 왜 유명하겠습니까? 물론 간다라 미술 자체도 엄청난 유명하죠. 불상을 만들고. 근데 그때 만들어진 불상들은 이 그리스 문화에 왜 우리 그리스 조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물 조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많이 발굴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조각들이 로마에서 많이 가져가서 또 로마도 그런 걸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지중해 문명들에 보면 사람의 어떤 이 모습을 조각으로 남긴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먼 훗날 르네상스 시대에 이것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로 전해져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수많은 이 또 이탈리 당시 르네상스 당시에 이 미술가들이 그림도 그리고 또 조각도 이런 기법으로 막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이 또 서쪽으로만 전해진 게 아니고요. 동쪽으로도 전해졌거든요. 도낭이라든지 뭐 운강이라든지 이런 또 다 전해졌고 동쪽 끝에는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불구사 뒤에 있는 석굴암 부처님이 바로 이 간다라 미술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다라 양식이다는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 때 배우는 거죠. 이런 것도요. 이런 여러 가지 이 동서양의 문명 문화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때부터 교류가 됐던 거죠. 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어떤 존재가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의 그러니까 인도 동쪽에 대한 그 정보는 많이 안 갔습니다. 그 인도가 막 거의 끝인 것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쿠샨 왕조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완전한
실크로드가 열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그리고 좀 조금 더 이제 그 중간에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은 이제 중국에는 한나라가 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무제 때 서역을 개척하잖아요. 그때 이제 서역에는 또 맞죠, 방금 조금 전에 말씀 쿠샤나 왕조가 있었고 또 이 중동 인도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이런 게 다 나라가 없어지죠. 이제 그 석가족의 침입으로 다 없어지고요. 석가모니 그 석가족과 일단 스펠은 같은데요. 같은 뿌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북방의 스키타이 쪽 일파인 석가족이 인도 대륙을 침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북방 몽골 북방 초원지대 사람들이라 뭐 문화랄 게 없었나 봐요. 그냥 그러니까 이 그리스 쪽에서 쳐들어온 사람들은 그리스 문화를 인도에 전파를 하고 반대로 또 인도 문화를 또 서양으로 전파를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사카족은 그런 게 없었나 봅니다. 근데 사카족을 쫓아낸 사람들이 이제 쿠시안 왕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중동 쪽은 소위 지금의 이제 페르시아계인 파르티아 제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서양은 지금의 요르단 서쪽으로 서유럽 전체, 지중해 전체를 아우리는 로마 제국이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도 한 나라를 알게 된, 이거 큰 나라 4개밖에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 거죠. 로마에서는 이 중국의 존재를 알게 된 거고, 중국은 또 로마라는 나라가 있다. 저 넘어가면 인도, 쿠샨, 그 다음에 파르티아 넘어가면 로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된 그런 시대가 온다고 뒤에 옵니다. 뒤에 오고, 요때 불교도 이런 실크로드 동서교역로를 통해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아쇼카 대왕 때만 해도 중국 쪽으로는 전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교통이 안 좋고 어떤 그런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이 또 인도와 그리스는, 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동양에는 공자, 중국의 공자, 그다음에 인도의 부처님, 그다음에 서양에는 같은 동대에 누가 등장했어요? 소크라테스라는 참 3대 성인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급은 좀 약하지만 어쨌든 서양 쪽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동양의 공자급은 된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이분은 소피스트 중에 한 부로 분류가 되지만 본인은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소피스트라는 말은 철학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철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맞아요. 필로소피는 그러니까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자기는 소피스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어감이 안 좋은 게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궤변론자로 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그런 그리스라는 어떤 이 철학이 필로소피, 철학의 어원이 필로소피 아닙니까? 이 철학이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혜를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스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막 뒤에 무슨 수 막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잖아요. 마치 중국의 제자백가가 등장하듯이. 그리고 인도에도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도 철학적으로 따지면 유럽의 중세 철학, 현대 철학 하지만 다 이 불교에서 부처님 당시에 다 등장했던 철학들이다. 그렇게 저는 철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다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명이라 하겠죠. 이런 그 세계적인 아주 그 심도 높은 그런 철학이라는 철학, 각종 철학은 다 나왔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리스나 인도는 조상이 같다. 뿌리로 올라가면은 같은 백인이죠. 인도 아리안족이다. 그랬다는 것이죠. 아까 그 북방에서 일어났던 사카족은 좀 약간 그 스키타이니까 백인이라기 글쎄요. 그건 뭐 잘 정확하게 약간 동양인 쪽이 그러니까 이 그 몽골 계통이 가깝다고 보아진답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몽골이든 그 어떤 그 이 유목민들은 좀 아무래도 문명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게르만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게르만도 유목민 때는 정말 미개했거든요. 게르만, 뭐 흉노족, 뭐 훈족 다 몽고족 다 그 초원에서는 그런 문자도 없고요. 뭐 이렇게 집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거죠.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기후, 풍토, 풍속이 다른데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요. 토론 문화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도 끊임없이 이 대화를 시도했거든요. 사람 그 소피스트를 만나면 그 사람은 너는 무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 이 대화 다이얼로그라 지금 밑에 나옵니다만은 다이알라키테라는 이런 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무지를 드러내고 가르침.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는 그랬대요. 자기가 똑똑한 생각은 안 했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왜 사람들이 아는 척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고 배우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모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신탁에서 뭐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소크라테스라 나오긴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소크라테스 본인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어쨌든 굉장히 대화를 중요시했고, 이 토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죠. 심지어는요, 우리가 중국의 대자백가들도 제 나라의 한단이라는 곳에 모여서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그 가르침, 유명한 자자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도도 굉장히 토론 문화가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한 것도 이런 토론 문화, 뭐 탁발 문화,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토론 문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쩌다가 이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은 이런 풍토가 없고 이게 좀 뭐랍니까 좀 문화가 좀 토론 문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대화 흉금을 털어놓고 여기 뭐 있죠. 흉금을 털어놓고 사심 없이 서로 진리를 추구하는 서로 그런 이런 대화를 하는 그런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은 왠지 없다. 제가 그 유대인들 그 대학교 도서관 모습 참 충격받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요. 책을 보는 게 아니고요. 1대1 토론을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공부법이래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1대1로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토론 배틀이라고 할까요? 그게 공부래요. 대학 공부. 뭐 멋지다. 우리도 참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소크라테스가 했던 방법처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가 논리에 막히잖아요. 그 논리가 없는 사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논리가 막히거든요. 논거도 제시 못하는 것이고요. 예.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의 흥행으로 진리가 파괴되고 도덕이 교란되는 것을 좌시할 수가 없어서 직접 가두에 서서 상대에게 질문을 퍼부음으로써 그 모순을 지적하여 스스로 무지함을 깨닫겠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문답법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 불교 경전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다 문답을 주고받으셨어요. 누가 외도가 와서 질문하면 그 대답해 주시고, 제자가 질문하면 또 대답해 주시고, 또 반대로 제자들에게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우리 금강경 여러분 좋아하시는 금강경 대화 형식 아닙니까?
사리자여 뭐 이렇게 부처님 물어보시면 사리푸타는 또 예, 뭐 불야세존 이렇게 답하시고 이 주고받는 문 수벌이자 의우나 수벌이 뭐 이 수벌이 의우나 불야세존 막 이 서로 대화 형식으로 막 그 얘기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금강경뿐이 아니고 뭐 암경도 그렇고요. 뭐 많은 뭐 법구경, 뭐 수타니파타, 뭐 니까야 보면 전부 대화를 주고 심지어는 이렇게 그 상상 속에 상상 속에서 쓰여졌다는 대승경전에도 보면 이 대화 형식이에요. 반야신경도 대화 형식 아닙니까? 사리부타와 관자재 보살이 서로 대화 형식으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거 보면 자연스럽게 허심탄회한 경지에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고 상대가 말하는 논점이 무엇이며 알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모르는 게 이 사람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어느 것을 모르고 있구나. 대화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또 우리 상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담도 우리가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야 되죠. 이분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려면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말씀 내용, 어떤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그분이 잘못 행동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은 잘하고 계시는데 어떤 문제가 이게 발생한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대화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상담도 심리 상담도 그렇고요. 이런 이 교육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과 인도 사람들의 그리스 사람들은 뭐 인도 사람들도 되게 그렇게 생각했죠. 신도 있고 영혼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신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 창조주 뭐 조물주가 있어서 나의 영혼을 죽으면 내 영혼은 조물주에게 맡긴다. 왜냐하면은 나를 만든 사람은 조물주니까.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철이 영혼이 나에게 생명을 준 그분에게 나는 나의 생명과 영혼을 맡긴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참 놀랍게도 둘 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 사상이 아니고요. 불교죠, 불교. 뒤에는 보면 계급도 인정하지 않고 시간도 인정하지 않는 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영혼의 유무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피할 수도 있는데 죽음을 봐드리잖아요. 나는 살아볼 만큼 살았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한데 뭐 이렇게 한번 보자, 한번 체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했고 공자님은 내 삶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또 답이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분들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멋있게 했을 뿐이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의 일은 영혼의 존재나 뭐 죽음 이후의 일은 모르겠다는 뜻이죠. 근데 모르면서도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조물주는 있으니까 그 조물주가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간다. 요거는 확인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실제로 그 관찰 수행을 해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영혼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하신 거죠. 없더라. 다 찾아봤다. 신, 수, 심, 법 다 찾아봤죠. 그죠? 4년째 수행 다 해보셨잖아요. 어디에도 없더라. 내 몸에도 없고, 내 느낌에도 없고, 내 마음에도 없고, 어디 현상에도 없고, 뭐 오온을 관찰해도 없고,
육근을 관찰해도 없고 다 없더라. 무사하고 딱 고며 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리고 아상 아트만도 없고 아트만이 있다는 것도 잘못된 관념이고 부갈라가 있다는 것도 잘못된 관념입니다. 그런 것도 없다. 그다음에 뭐 사투와도 사투와가 있어서 그다음에 뭐 지와 영혼이 이런 거 없다. 그런 거 다 관념적 소산이다. 관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 실체를 보고 얘기해라. 관념으로 서로 논쟁을 하면 그는 정말로 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말싸움밖에 안 된다.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 놓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는 누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인도는 또 인도의 생각, 인도 쪽의 그 입장은 중생 생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리스는 좀 인간 위주다. 휴머니즘. 이제 르네상스도 너무 중세 때 참 신본주의로 신학 뭐 이렇게 너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간 중심 사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인도는 그보다 더 발전해 있다. 인간만이 어떤 그 신경 쓰면 안 된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죠. 뭐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지금 이제 진화적인 측면에서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잖아요. 뭐 동식물들에. 근데 과연 그 동식물들이 이 생명체가 인간은 이거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동식물들 없이 이 생명체 없이 인간만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공동 운명체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명체와 모든 생명체는 공동 운명체. 이거를 그 간과하고 이런 사고 방식들은 이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참 중요한 또 차이는 이 불교와 여타 문화죠. 불교에서는 계급을 타파하자. 뭐 어느 강에서 흘러 들어왔다. 일단 바닷물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요거는 부처님은 성가 안에 들어오면 차별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 개혁을 하신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까지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런 차별의식이 없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앞서가신 것이고, 심지어는 뭐 한 5세기, 6세기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도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17세기 아닙니까? 그죠? 17세기, 18세기인가요? 1800년 되면 19세기네요. 19세기까지 그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양반 상놈도 우리나라 양반 상놈 이게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뭐 100년 이제 좀 더 됐네요. 그 갑오경작 때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좀 인종차별하고 있잖아요. 옛날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내려오겠습니까? 옛날 이거 노예제도의 어떤 소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도는 아직도 카스트라 해가지고 그는 계급이 남아 있잖아요. 바로나 피부색 처음에 피부색을 따졌죠. 이제 지금은 그게 이제 직업으로 정착돼 버려가지고 참 법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방법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참 불교가 참 위대한 측면이죠. 이 휴머니즘 정도가 아니죠. 그죠? 모든 생명의 존중, 생명 존중 사상. 그다음에 평등 사상.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도 불교는 시간을 인정하지 않죠. 그냥 시간 속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만물과 내가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예, 좀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예. 그리고 그리스에도 뭐 견유학파 해가지고요. 집을 나서 가지고 막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고행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죠? 알렉산더 대왕이 한테 좀 내 앞을 이런 사람 한번 찾아가 이름 생각 유명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내 필요한 거 없냐 물어보니까 그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줘서 주세요 했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근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굉장히 자연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자연에 대한 관찰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사여과학, 자연과학 이런 쪽으로 발달이 했는데 서구는 인도 쪽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더 많죠. 우리 뭐 수행법 자체가 시수시법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어떤 자연과학이 발달한 하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무아, 뭐 공 이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그리고 연기 모든 것은 스스로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조물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교리가 있는데 신을 그러니까 이 창조신, 조물주 이런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다음 이제 심리 분석도 우리 바로 이런 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고찰하고 통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리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 불교는 심리 치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탐구를 이 미란다 왕경에서 한번 다 얘기를 해봤어요. 실체가 없다. 찾아봐도 없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타고 있는 초나 다름없다. 타고 있는 현상이다. 사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래. 동사. 그냥 타는 중이에요. 그냥 초와 똑같아요. 끊임없이 공기와 물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사건 사고가 또 어떤 이런 감각경을 통해서 또 인풋가 되고 에너지가 또 인풋가 되고 또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죠. 물론 물질적으로 아웃풋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중이에요. well-being. 그래서 잘 살아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well-doing, 사람 노릇, 그죠? 사람 노릇을 잘하자. 사람 노릇 잘하는 분이 보살 노릇 잘하는 거고, 보살 노릇 잘하는 분이 관세음보살 노릇 잘하는 그분이 또 부처님인 것이죠. 부처님 노릇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원히 나는 윤회 속에 있는 나는 빨리 해탈을 해야 되고 벗어나야 돼. 그러나 업을 짓고 있는 나는 끊임없이 업을 짓는 존재다. 그래서 이 삼업은 내가 짓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은 정말 잘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업이 다음 생으로 또 넘어간다고 합니다. 뭐 이번 생도 마찬가지. 이번 생에 내가 앞으로 여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다음 생이 행복하냐 불행하느냐, 결국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삼업이 우리 또
개정해 사막에 또 입각해서 잘 지어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자로서의 참 참된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참된 그 뭐랍니까 궁극적인 행복 그런 일반을 이루시고 또 모두가 이 사회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불국토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미란땅 완문경은 오늘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암경 4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1학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학기에는 보현해품 강의 광덕 스님 쓰신 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화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